유치권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는 게 다들 사실이죠. 그만큼 좀 그동안 자료가 좀 없었고 또 이론적으로도 어렵게 느껴졌고 했던데, 오늘 이 실무 위주로 또 사례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좀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유치권 뭐 잘 아시겠지만 또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돈을 물건과 관련돼서 어떤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한 차원으로 그 물건을 유치하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부분을 인도를 거절하는, 유치한다는 것이 인도를 거절한다는 의미인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권리입니다. 자, 이 유치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 자, 우리가 민법상의 어떤 물권이라고 하면은 채권과 다른 점이 결국은 이 물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성립한 물건은 후에 성립한 물건보다도 이렇게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법적인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먼저 성립된 근저당이 뒤에 성립된 근저당, 또는 오히려 근저당 설정된 이전에 생기는 그냥 일반 채권,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앞서는 효력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물권 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는 그런 효력이 있게 되는데, 유치권은 그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권이 근저당권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저당이 생긴 상태에서 뒤에 유치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더라도 이 유치권이 여기보다 뒤지는 게 아닙니다. 일반 물권의 어떤 법리는 먼저 성립된 물건이 나중에 성립된 물건보다도 순위가 좀 빠를 수 있는 그런 우선 변제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유치권은 늦게 성립됐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치권 관련된 채권이, 돈 받을 채권이 이렇게 먼저 성립됐다고 해서 또 근저당권보다도 또 빠른 것도 아닙니다. 유치권은 그런 어떤 시간적인 선후가 아니라 이게 물건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유치권 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공사대금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지어주기로 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바로 이 공사대금은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에 관해서 생긴 공사대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먼저 받기 위해서 지은 건물을 점유하고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저당이 먼저 부동산에 이미 성립됐다고 해서 이 근저당보다 앞선다 뒤선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물건의 점유를 내주지 않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유치권이고, 그 유치권이 인정되면은 그 물건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소유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때문에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치권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줘야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그 표현을 이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우선 변제권은 없는 반면에 사실상으로 우선 변제를 받게 할 수 있는 효력, 이게 바로 유치권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로 유치권의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유치권의 폐해,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딱 눈에 보이는 그 부동산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공사를 해가지고 유치권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그 유치권 때문에 이 물건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폐해, 유치권의 폐해 때문에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두 개의 가치, 하나는 그 어떤 물권의 질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물권의 질서, 그 다음에 유치권으로서 보호되는 그 물건과 관련해서 생긴 채권을 우선 변제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 유치권의 어떤 목적, 이런 두 가치 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 그 판례들의 그 취지이면서 또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치의 어떤 그 조화를 어떻게 꾀하느냐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과를 그런 시각을 가지고 판례들을 보시면은 그 고민이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법률적인 성질은 그 법정 담보 물권성, 뭐 이렇게 했습니다. 법정 담보 물권성.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담보 물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법으로 정한. 그러니까 유치권은 이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권리가 되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임의로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점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는 그 약정 담보 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질권이나 저당권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장사하면서 그 점포를 하나 빌려서 그걸 그 임대차 그 보증금을 4천만 원을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인이 못 돌려주니까 그 주인이 살고 있는 다른 집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어요. 그런 유치권이 가능할까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점포 장사하는 그 임차인이 그 주인에게 보증금 받는 차원에서 그 주인이 못 돌려주니까 그 주인이 사는 다른 집을 유치권 행사하겠다. 서로 유치권 뭐 합의각서 이래가지고 그 임차인이 거기 들어가서 그냥 점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나중에 사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집에 그 임차인이 뭐 법적인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서로 당사자 간에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이 뭐 유치권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으로 정한 어떤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는 법이 정한 요건을 못 갖췄죠. 왜냐? 적어도 민사유치권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련성 아닙니까? 결련성.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채권이냐 하는 건데, 임차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은 다른 점포의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받을 돈이란 것은 다른 물건과 관련된 거거든요. 다른 물건. 그러니까 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거죠. 당사자 간에 비록 유치권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만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조금 이제 케이스를 바꿔서, 만약에 그런 케이스에서 주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저당을 하나 잡았다. 저당을. 이게 점포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주인이, 그러면 내 살고 있는 집이라도 저당을 잡아라. 라고 하면은 그 저당은 유효하냐? 그건 유효한 겁니다. 왜냐? 그거는 이 유치권과 다르게 저당은 약정담보물권이에요. 서로 합의만 하면은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이라고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라는 점 때문에 그 물권성을 인정해주고 또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마음대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게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관련된 케이스로 그 서울고등법원 2008년 4월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너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입니다. 그 소송 형태는 나중에 제가 말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금 피고가 유치권이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유치권은 이 건물주에 대해서 이제 공사대금을 공사를 했는데 건물주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런 내용인데 유치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담보 채권이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일 것 해서 그 결련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 또 점유를 또 계속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등등의 요건이 있거든요. 또 변제기가 도래할 것 이런 요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지금 그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점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유치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권리 주장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건물주하고 이제 공사 대금을 내야 될 건물주하고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될 공사업자하고 서로 합의해서 유치권 너 가져 이렇게 서로 합의서를 주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들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이 소송에서는 당연히 지금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례적이죠. 보통은 유치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눌러앉아 있기 때문에 그 눌러앉아 있는 어떤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점유 때문에 이제 불편하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한 나가라라고 하는 인도소송 또는 유치권 확인소송 이런 형식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치기 위한 그런 상태를 좀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경매 과정에서 내가 유치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신고서를 내고 하니까 그런 때문에 이제 이 경매에서 아마 이제 불편한 상황이 생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제기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점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요거 지금 서울고등법원 2007년 요 사례는 제가 나중에 결련성 문제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이 유치권 이제 성립 요건 그리고 아울러서 그 제한 이런 부분인데요. 이 유치권은 아까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결련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점유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변제기가 도래하는 거 이런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유치권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부분 때문에 남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치권을 어떻게 제한하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은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또는 그 성립 요건을 못 갖춘 것이냐 제한당하느냐 하는 부분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제한을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만약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점유란 게 뭐냐 할 때 점유가 제대로 성립해야 되고 뭐 또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되고 또 점유를 상실해서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유치권이 성립되냐 안 그러면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느냐 또 제한당하느냐 하는 부분하고도 이렇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설명드린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그 구체적인 요건을 조금 설명하기에 앞서서 유치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조금 쉽게 한번 접근해 볼까 해가지고 제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